(93년 3월에) 유엔이 이 보스니아의 안전지역을 정하고 이제 유엔 평화보호군을 이제 파견을 하잖아요. 네, 그 사라예보에 주둔하고 있었던 유엔 평화보호군이 있었거든요. 네. 본부가 사라예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이제 세르비아계랑 이슬람계의 어떤 임시 그런 휴전안을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지역이 이슬람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 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지역에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지역이 세이프 에리아인데 실상은 특히 민간인 입장에서는 불안전 지역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역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교전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너네 싸우지 마요. 싸움을 말리는 역할이란 말이죠. 무력을 언제 사용하느냐?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제야 교전이 가능해요. 프로텍션 포스인데 그냥 셀프 포스라고도 불렸다는 거야. 자기들만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사라예보 포위전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스니아 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995년 전세 변화를 짚어주는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급이 한번 됐죠. 나토의 공습. 그럼 그 얘기는 러시아도 얘기를 했잖아요. 야, 세르비아 니네 조심해. 나토 들어오면 장난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민들도 이제는 좀 평화가 오려나 보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마르칼레 시장에 박격폭탄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60몇 명 죽었어요. 네, 2차 공격이 있습니다. 한참 이 와중에? 그러니까 95년 8월 28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94년 2월에 날아들었던 지점 있잖아요. 네네네.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점이라고. 일부러 그런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좀 음모론이 좀 있었잖아요. 무슬림 쪽에서 쐈다고? 근데 이번에는 스르프스카가 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망자가 43명이에요. 부상이 75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라예보 시민들의 이런 정말 허무하고도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니까 국제사회가 드디어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대응 발표를 합니다. 나토는 사라예보 주변에 있는 세르비아계 민병대와 스르프스카군의 진지를 타깃으로 삼는 공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F-16하고 F-18 전폭기를 동원해서 사라예보 근방 세르비아계 민병대 거점을 맹폭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저격수의 총탄이 한 발만 날아들어도 완전히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다시는 거기서 포격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초강경 대처를 계속하면서 잠깐씩 유예기간 줘요. 그러니까 한번 화다닥 하고 이틀 줄게, 한번 화다닥 하고 3일 줄게 이런 식으로 끝내는 여기서 빠져서 세르비아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맞아봐야 알아요. 때리면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 난 정말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시선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나토 공습이 오퍼레이션 딜리버레이트 포스라고 평화 강제 작전인데 무려 이제 한 3,315소티 정도로 출격을 시킵니다. 물론 여기서 65%는 미군이에요. 그 나름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를 받고 사실 이 작전이 이제 밀로세비치와 세르비아계가 굴복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작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면에 여기에 버금가게 혹은 제가 판단하기엔 더 중요한 게 이제 좀 출연을 하죠. 자, 그러면 전세를 바꾼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바로 그게 PMC 민간 군사 기업이죠. 지금 미국이 지상견을 파견하기는 굉장히 지금 병충적으로 민감했단 말이죠. 이럴 때 쓰기 가장 좋은 게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용병들. 예, 민간 군사 기업은 어떤 뭐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회사하고 계약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때 쓰기 좋은 카드죠. 그래서 이 민간 군사 기업이 들어가서 크로아티아군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을 격퇴하는 뭐 그런. 신무기와 신문물을 같이 더해서 육성을 시켜주는 거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지상군을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늪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 패배하게 된, 거기서 뭔가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 특히 이제 군부의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이익이 국가 이익이 아닌 이상
참전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참전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와인버거나 파월 독트린이 지배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배경에는 역시 네. 2차 세계대전의 경험도 큰 역할을 했죠. 네. 독일군이 어마어마하게 수렁에 빠졌던 경험을 네. 상기한 겁니다. 네. 그때 2차 대전 전후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군이 전쟁 말기에 발칸, 특히 유고슬라비아에 30만 명을 투입했는데도 그리고 뭐 이탈리아군도 한 30만 명 투입하고 하여튼 거의 50만, 60만 병력이 들어갔는데도 파르티잔에 섬멸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네. 보고서 미군도 자신 없다. 그래서 직접 투입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카드가 하나는 나토를 이용한 공습인 거고, 이제 하나가 이제 사실 교전자들, 크로아티아군이나 이슬람군의 군을 전투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미국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크로아티아한테 알선을 하나 해주죠. 네, 우리 미국 기업 중에 엄청난 민간 군사 기업이 있으니 너희가 애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군대를 강화시켜라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 버지니아주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MPRI라는 회사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미 국방장 차관이었던 존 도이치가 직접 주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PRI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거의 1세대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게 그 전에 용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확장되게 된 계기는 냉전의 종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큰 힘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국제적인 분쟁이 많아졌고, 즉 이런 뭔가 병력, 전투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러시아든 다른 국가들은 개입하고 싶지 않고 직접 나서기 애매하고. 그렇죠. 그리고 냉전 끝나고 나서 국방비도 감축되고 등등 하면서 이제 퇴역 군인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공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뭔가 시장이 커지게 됐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 힘든 곳에 이런 기업들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게 합법적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보고 계시는 이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피터 싱어라는 역사학자, 사회학자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민간 군사 기업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직접 군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군사력을 용병 서비스. 네.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자문 및 훈련을 시켜주는. 지금 방금 이런 느낌처럼. 네, 군사 컨설턴트 기업이고, 또 하나는 어떤 나라의 군대의 보급이나 군수를 담당하는 군사 지원 기업이 있습니다. 이 피터 싱어의 분류에 따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MPRI는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군요. 두 번째입니다. 컨설턴트 기업이에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두 번째 이 MPRI 같은 타입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오히려 희생을 줄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브레인 맨파워가 가장 많은 것도 네. 이런. 그래서 이 회사는 87년에 8명의 미 예비역 고급 장교들의 고위 장교들에 의해서 창립이 됐고, 이게 들어올 당시에는 미 육군 참모총장 무려 포스타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전역했던 칼 부오노 장군이 이 회사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격으로 있었고, 전 국방성 정보국장이었던 정관용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딱 정확한 거죠. 뭐 에드 소이스터 장군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 나토군 사령관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미군 훈련도 시키고 교범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사실 이 업체의 95%가 미 육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군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전체 미군 훈련 시장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ROTC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학군단 따지면 거기에 이제 약 220개 대학에 있는 학군 후보생들을 이 사람들이 또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을 하고 훈련시켜주고 교범도 만드는 이런 회사의 사람이 크로아티아군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네. 일단 크로아티아군하고 보스니아군의 무기가 부족했잖아요. 그쵸. 일단 이 무기 유통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미군 현역 고위 장성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잉여 무기를 알아봐요. 그래서 뭐였냐면 베트남전 때 쓰던 무기, 70년대, 80년대 잉여 물자,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M14 소총, M14 소총이라고 있어요. M16한테 밀려났던 밀려서 창고에 드럼통에 가득 차 있던. 굉장히 재고가 많았거든요. 그걸 상당수를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이쪽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로아티아는 당시에 금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식으로는 무기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무기를 뭔가 해서 갖다 주거나 브로커가 딱 돼가지고. 아니면 크로아티아가
자체적으로 몰래 무기를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로아티아군이 강화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합지졸이었던 군대가 1년 사이에 완벽히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고 5월 1일 날 번개 작전을 통해서 서슬라보니아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플래시 작전으로 번개 작전으로. 그리고 이제 8월에 폭풍 작전으로 저기 밑에 이제 빨간색 대부분이 되어 있는 이제 크닌 지역이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공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일부가 아니라 저 지역에 거의 전체적인 공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무려 이때 뭐 10만, 18만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서 놀라운 게 전차도 동원됐고 그다음에 미국이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가 밀수입한 항공기까지 동원을 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식 공지 전투,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80년대 공지 전투라는 교리를 이제 쓰거든요. 에어랜드 배틀이라 그래가지고 기동전과 이제 에어소프트가 있는. 좀 합동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 크로아티아군이 정교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관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봤던 영국군 대령에 따르면 이거는 진짜 교과서적인 군사 작전이었다. 미군의 교범을 보는 것 같다고 네. 얘기했었고. 이와 같은 공격 계획을 작성한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북미나 서유럽에 있는 군사대학에서 A+ 학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그 미국인을 몰고서 야간 공습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공격을 받는 세르비아군 입장에선 이게 미군의 공격으로 처음에 착각을 해.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공격을 당한 그렇죠. 굉장히 정교한 공격이었고 그래서 이거 미군이 개입했다고 보고를 위에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크로아티아군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군의 지상 작전의 성공이 이 전쟁의 판세를 바꿔놨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제 95년 중후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지만 조금 간단하게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저 지역을 이제 거의 함락을 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계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아티아 내에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이 또 누구랑 국경을 맞대고 있죠? 보스니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저게 또 이제 보스니아 전쟁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르프스카 공화국은 이제 등 뒤가 털리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여기가 이쪽 지역에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94년부터 세르비아 계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지원하고 있던 모국의 밀로세비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94년도에 이제 그 접촉 그룹이라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같은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태를 도저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평화안을 마련을 하자라고 해서 보스니아를 51%와 49%로 나누는 그런 분할화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직접 러시아가 밀로세비치를 설득을 시켜서 밀로세비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라디치나 카라지치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밀로세비치가 세르비아계에 대한 스랍스카 공화국에 대한 경제, 정치, 대대적인 봉쇄를 내립니다. 모든 물자를 지급을 안 해버려요. 대대적인 봉쇄를 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악화됐고 동시에 스랍스카 공화국의 군대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크로아티아군의 일격을 맞았으니 더욱더 군대가 약화된 상태고 반면에 크로아티아군은 세졌고 이슬람계도 이제 무장을 갖추고 공세를 하는 상황이 된 거고. 사면초가네요. 그렇죠. 거기에 나토군은 이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고 이제야 뭔가 이제 힘의 균형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참 정말 결국은 힘의 논리인 것이 세게 때린 다음에 하는 건 협상하자. 미적지근했던 미국이 일단 외교적으로 확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나토 참여하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하셨어요? 이 협상 테이블이 있었던 데이턴에 저요? 심소령님 다녀오셨어요? 네? 이 방송하려고 몇 년 전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 제가 뭐 데이트를 한 4번 정도로 갔습니다. 되게 많이 가셨네요, 그러면. 데이트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별거 없어요. 인구가 한 14만 정도의 좀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아니 별거 없는 곳에 4번 간 게 더 이상하잖아. 간 게 제가 캔자스 로렌스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처제네가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항상 차로 갔거든요. 근데 차로 가면 딱 중간에 있던 게 데이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항상 묵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데이튼이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약간 하면서 그때 궁금해서 봤던 게 이제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미 공군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예요. 공군기지인데 이게 이름이
라이트 패터슨이잖아요. 이 두 기지가 합쳐졌어요, 원래는. 근데 라이트 기지는 왜 라이트인지 아시겠죠? 감이 좀 오죠? 라이트 형제예요? 네, 라이트 형제 동생인 오빌이 여기서 데이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라이트 비행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패터슨 비행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네. 결국 이 라이트와 패터슨이 합쳐져서 이 공군기지가 된 건데, 패터슨은 미 육군 장교인데, 패터슨 중위는 이제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 데이튼 여기 있는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여기서 순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형이 누구냐면 NCR이라고 미 현금 지급기 하는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ATM 기계. 네, 그런 거를 만든 창립자인 존 패터슨입니다. 존 패터슨이 동생이 여기 있는 방금 이제 순직했던 프랭크 패터슨인 거죠. 그래서 존 패터슨인 사람 독특하게도 빌리 미첼하고도 막역한 사이여가지고 빌리 미첼이 이 지역의 그 항공력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다 지원을 해주고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군과 밀접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 거고. 공군에 쩐준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자기 형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비행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더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국립 미 공군 박물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박물관. 공군 입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나 뭐 공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건 없을 수 있지만 데이튼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가봐야겠네요. 공군 박물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열렸느냐면 이 협상까지 오게 될 때 활약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미국 특사의 리처드 홀브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셔틀 외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일일이 하나씩을 다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쪽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데이튼으로. 그래서 세르비아계, 무슬림계, 크로아티아계, 네. 미국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네, 다 여기서 모여서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보스니아 영토를 대충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51%는 보스니아 무슬림과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계 연방 정부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49%는 스릅스카 공화국에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한 지붕에 모여 있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연방을 설립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거기에 결국 이게 보면은 일국가 이체제잖아요. 그래서 사라예보를 통합 수도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계 민족 단위는 각각 자체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를 별도로 두고 자체적인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민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세계 민족 단위가 각각 한 명씩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연방 대통령부에 보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4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8개월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결국 이 4년 임기 동안에 2번의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2번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분쟁의 씨앗이 안 꽂혔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만회하려고 또 하나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나토 주도 하에 평화 이행군, 나중에는 평화 안정군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6만 명을 즉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영구 평화가 정착되도록 우리가 감독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협정으로 맺어지고요. 나토군이 이제 투입되는 즉시 이 세계 민족들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일종의 4주에서 8주 안에 설정을 하고 45일 내에 이제 교전 당사자들을 분리시킨다. 그러면서 협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시 뭐냐면 점점 나토군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네,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120일 이내에 이제 교전 당사자들이 모든 이 중화기들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독하는 것도 이제 평화안정군, 나토군의 역할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구 비율로 봐도 사실 51대 49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슬람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니 지금 세르비아계는 30몇 %잖아요. 그러면 땅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스릅스카 공화국, 세르비아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었던 걸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전쟁에서 한 방을 세게 맞으면 그쪽이 약하게 협상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결국 이 시점에서 세르비아계가 어찌됐든 6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미국이 크로아티아군을 훈련시켜서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병력을 가지고 다시 보스니아 전체를 회복할 만한 그런 전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고 아직 거기에 예. 보스니아에서는 결정적으로 싸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스릅스카의 군사력은 보스니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미봉책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스릅스카 공화국을 누가 인정한 적 있어요?
세르비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도 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토하고 미국도 그런 제가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지금도 불안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문제가 됐던 베트콩을 부분의 하나가 네. 베트콩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베트콩을 누가 인정한 적이 게릴라 조직을 없잖아요. 인정할 리가 없어.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게 급하니까 그때는 북베트남에다 베트콩을 앉히고 남베트남 앉히고 미국이 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평화협정 깨져버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이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고 클린턴의 재선을 위한 너무나 빠른 어떤 그런 좀 민시 방편의 그런 게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코소보 전쟁의 종결 시에 그 평화 협정 혹은 그 협정과 비교됐을 때 거기에 비하면 이게 어느 정도 평화를 더 가져온 협정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재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보스니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 정세가 누구도 여기를 신경 못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90년대 중반 이후의 국제 정세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90년대 초반이 너무 어지러웠던 거예요. 네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이게 두 개의 축이 있으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축은 미국이 이걸 통제를 하고 한쪽에서 일어나는 건 소련이 통제를 하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제 미국이 이걸 다 통제해야 되는데 다 통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91년부터 95년까지 엄청난 막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이게 가니까 야 이제는 조금 정리해보자. 사실 클린턴 행정부 2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잘 나왔는데 그때가 이 IT 기업들 엄청나게 크기 시작하는 때였고 WTO가 95년에 만들어가지고 막 커지고 막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96년이 되면은요 중동에서 평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북아일랜드 분쟁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맺어지고 또 96년에 대만에서도 미사일 위협이 있었지만 네. 이것도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데이턴 협정이라는 것도 사실 빛을 발하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만 빼고 다 괜찮아지고 있었네요. 아 우리도 사실 그 시기가 제네바 협정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지면서 북쪽에 이제 경수로 건설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요 이후에 다 분쟁이 다시 일어나요. 지금 북아일랜드만 빼놓고는 네. 다시 다 심각해지고 북한도 다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일단은 미봉을 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네, 있었던 네,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미봉 일단은 좀 근데 그게 툭툭 터져 나왔었는데 현재 보스니아에도 다시 이 미봉했던 네. 것들이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턴 협정이 잘 이행되는지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EU 회원국 국가들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정치인을 파견해가지고 네네. 보스니아 고위 대표라는 직책을 수행을 하게 해요. 근데 작년에 이 보스니아에서 과거의 인종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이 돼요.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인종학살은 없었다라고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했는데 세르비아가 당연히 이 스럽스카 공화국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사실 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보스니아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 더 책임이 있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세르비아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이랑 형법 개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롭스카 공화국이 올해 초반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스롭스카 건립일이라는 거는 이미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에서 금지를 시켜놓은 건데 근데 이걸 또 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야 이거 또 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있는 네.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스니아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기들이 조금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EU 가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EU 가입 아무나 못합니다. 그 조건이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보스니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통한 이걸 했는데도 사실은 EU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EU나 나토에서 보스니아를 받아주기만 하면 아무리 스르프스카가 공화국을 건설하든 뭐든 함부로 보스니아를 공격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EU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을 텐데 사실 EU 입장에서 사실 눈치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꾸 오버랩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EU 입장에서는 세르비아도 유럽입니다. 그럼 세르비아에 대한 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르비아 잘못 건드리면 러시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튼 협정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 평가. 네, 저는 좀 비판적으로 제가 보는 이유가 그렇게 지금 미봉을 한 것 자체가 평화협정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전쟁 없다. 종전선언을 한 건데 종전선언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럼 만들어졌느냐 할 때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4년간의 이 참혹한 전쟁을 끝냈다는 것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는데 사실 불완전한 거였고. 그래서 순번제 대통령이 사실 그 전에 유고 연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치인이 그걸 이용만 한다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사실 우리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만 봐도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서로 술 한잔 하다가 누가 머리를 칵 쥐어박았는데 아예 하지마 해서 말리고 나서 가만히 이제 술 먹다 보면 맞은 사람은 기분이 슬슬 안 좋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면 난 맞았는데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2차 가면 안 돼요. 2차만 먹고 집에 가야지. 2차 가면 1차 먹을 때 맞았던 생각이 나요. 원장님이 2차 데려가셨잖아요. 2차를 항상 데려가. 원장님은 집으로 2차 갔잖아요. 그런 말씀 하셔야 그러니까 아닌데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요. 분명히 데이턴에서 협정 다 끝내고 종전했잖아요. 근데 사라예보 포위전은 96년 2월 말까지 가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서방의 개입으로, UN, 나토의 개입으로 실질적인 교전 행위는 95년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소강 상태가 이어졌는데 이제 데이턴 협정이 12월 달에 맺어지고 기존의 세르비아가 차지했던 사라예보 주변의 영토들을 확 이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빠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병력만 빠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도 빠져나와야 해요. 주민들도 빠져나가요? 그렇죠. 국경선이 새롭게 정해지면서 그 안에 섞여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인종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와중에도 약간의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1월 9일에 다시 사라예보에 이 RPG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발적인 사고인지 뭐 의도적인 사고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스르프스카 공화국군 지역에서 RPG가 한 발 날라와서 시내를 잘 달리고 있던 이 트램에 명중을 해갖고 여기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19명이 부상당하는 이 사라예보 포위전의 또 마지막 희생자들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 데이턴 협정은 계속 준수가 돼서 결국에 세르비아계가 완전 철군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세르비아군은 드디어 포위전 끝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참 힘든 게 그 질라타 일기처럼 분명 어제까지 난 얘가 크로아티아인지 무슬림인지도 모르고 같이 놀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세르비아계가 빠지니까 이대로 남아있다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다 찢어져서 생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 그 종이 위에서는 사실 평화가 협정이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전쟁 이전에 사라예보의 별명 중에 하나가 보스니아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는 발칸의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세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다양한 건축 양식과 이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로 이 사라예보가 그랬거든요. 세 인종, 세 종교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 종교 시설들도 다채로운 양식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게 싹 빠지고 보스니악들, 이슬람 문화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분들 얘기로 들으면은 예전에 그 모습이 많이 퇴색됐다. 이제 그냥 이슬람 일색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참 이게 인간 사회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시 인간 사회라는 게 왜 다양성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고 획일화되려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합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주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스니악 1세기니까 이슬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 흥미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영화가 있다면서요? 제가 하여튼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 최근이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 부장님의 최근의 스펙트럼이 엄청 깁니다. 시간을 달렸나 봐요. 유럽 영화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유럽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뭐 그 안에다 막 철학을 넣으려고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본 영화 중에 노맨스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땅? 네. 이게 2001년에 나온 영화고 그 해에 칸 영화제 각본상하고 오스카 외국어 작품상을 수상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처음에 볼 때 이게 무슨 이게 영화가 될래나. 근데 약간 사실은 코믹스럽기도 하고요. 상황 설정도 굉장히 흥미롭게 상황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그 JSA라는 영화를 보는 네네. 듯한 그런 느낌? 아, 이게 보스니아하고 이 세르비아 사이에 이제 네.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 양쪽에 이제 서로 지키고 있다가 보스니아 쪽에서 이제 이 정찰을 나갔는데 세르비아 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보스니아 쪽의 군인이 거의 다 죽고 둘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죽었는지 알고 이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진지 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눕혀놓고 자기가 겨우 살아 있는데 세르비아 쪽에서 이제 진지에 그럼 아무도 없나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와서 보는데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이 또 있는 네.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 거 발견을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 밑에다 지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들면 들었을 때 이게 터지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살아있는 사람 보고 있다가 와 있는 세르비아 쪽에 이 정찰 와 있는 사람들을 또 붙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살아요. 아까 보스니아에 살아있던 사람이 뭐야 하고 쐈는데 다 죽고 하나가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군인 하나하고 보스니아 군인 하나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죽었는 줄 알았던 보스니아 군인이 또 살아 있어요. 아, 지뢰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옮기는 순간 이건 다 터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양쪽 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해체하고 하려고 또 유엔군을 불러요. 유엔군을 불러가지고 유엔군이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승인 단계가 엄청나게 복잡한.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언론을 이용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와 보니까 해체 작업이 안 돼. 근데 너무 재밌다 내용이. 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지루한 감을 보다가 뒤에 갈수록 야 이게 여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보스니아 사람들, 세르비아 사람들 같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 안에서 자기 감정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영화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스니아인과 세르비아인이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언어, 그 같은 언어를 쓰니까 서로 간의 감정이라는 게 적대감과 그런데도 야 우리가 같은 말 쓰는데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게 바로 유엔군입니다. 저희가 지금 6.25 내전을 하면서 유엔군, 나토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엔군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코믹스럽게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이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막 특종을 잡으려고 모든 이 동원해가지고 하는 어떤 언론의 굉장히 어두운 면이 한편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또 반대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도적인 조치들이 나타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화 한 편에서 6.25 내전에 특히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저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미봉책으로 했는데 조금 요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이구나라고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코소보 전쟁인데요. 참 그 무거운 막을 한번 열어보죠. 우리 6.25 전쟁 처음 했을 때 코소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제일 먼저 하셨죠. 이 세르비아나 여러 민족들의 이게 성지였다. 네. 기억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80년에 티토가 사망한 이후에 89년에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이제 세르비아 공화국을 집권하면서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그 성지라는 이유로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해버립니다. 박탈하고 나서 신유고 연방, 즉 세르비아 측에 강제 편입이 돼요. 강제 편입이 되는데 근데 이곳에는 알바니아계가
대다수였어요. 알바니아가. 알바니아계는 세르비아계랑 말도 안 통합니다. 말도 안 통해요. 여기는. 언어가 달라요. 네. 그리고 알바니아계는 대부분 무슬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바니아계는 끊임없이 분리 독립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95년에 코소보 내 일단의 알바니아 급진파 인사들이 코소보 해방을 외칩니다. 이거는 보스니아가 전쟁을 끝낼 때쯤 되네요. 네네. 15년에. 예. 그래서 급기야 뭘 결성하냐면 코소보 해방군이라는 게릴라 조직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무장 투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르비아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경 유혈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악화가 되죠.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소보 해방군이 어떤 조직이었냐. 네. 사실 코소보 해방군의 면면을 들여보면 이것도 좀 막장이에요. 그래요? 어느 정도 막장이냐. 구성된 사람을 보면 이탈리아 마피아도 있고요. 이탈리아 마피아가 왜? 이탈리아계 마피아도 있고 알바니아계 마피아도 있고 범죄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계된 현재 산적 조직도 있어요. 상정이 있어요? 네. 아, 여기 무슨 마약 재배예요? 마약 거래를 많이 일삼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소보 해방군이 결성돼서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미 미국은 이 코소보 해방군을 위험한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마약 거래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다. 그런데 이 보스니아 전쟁에 후유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신유고 연방의 세르비아는 코소보에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틈을 타서 여기가 이제 분리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죠. KLA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알바니아가 2천여 명이 학살됩니다, 여기서. 아,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예. 주장하고 이러나니까 예. 세르비아가 강경 진압을 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2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지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막 독립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이러는데 코소보는 자치주 선언했다고 탄압받고 뭐 난민 되고 사실 그리고 이거 보면 민족 자체가 알바니아계니까 다르고 무슬림이니까 또 세르비아계하고는 다르고 이 정도면은 이거는 아예 그냥 민족 탄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기세가 꺾일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규군이 없잖아요, 사실. 네. 대부분 이제 게릴라 조직 비슷하게 됐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세르비아군이 들어가서 강경 진압을 했는데 오히려 이 강경 진압이 부작용을 발생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코소보 이 해방군이 활활 타올라요. 완전.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마피아들하고 뭐 이런 네. 범죄 조직 같았는데 네. 알바니아인들을 공격하니까 그렇죠. 민중들이 봉기를 하는 여기서 거고. 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코소보 지역을 순찰 중인 세르비아 경찰을 사살해버립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르비아 중심의 신유고 연방 정부군이 소탕전을 들어갔는데 이 네. 소탕전을 하면서 게릴라 조직을 소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인종 총살을 하죠. 그냥 알바니아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그냥? 일본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인종 총살을 또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무차별 학살에다가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가 점점 더 코소보 해방군에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렬한 무장 투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보복과 보복이 악순환이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의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네네. 돌입이 돼요. 그리고 이때 외신 기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전 세계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경악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아까 보스니아 전쟁 같은 걸 보면은 이슬람계랑 맞붙었던 게 누구죠? 세르비아 계잖아요. 네. 스립스카 공화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코소보에 대해서는 이 알바니아계나 아니면 KLA를 지금 진압하고 탄압하는 거는 밀로세비치입니다. 세르비아 유고 연방 예. 그러니까 밀로세비치는 세르비아의 대통령을 2번 했어요, 이미. 4년 임기에. 근데 세르비아 공화국의 헌법상 3년까지 안 돼요. 아, 3년임이 안 된다. 네, 3년임이 안 돼요. 삼성 3년임이. 개헌하면 되죠. 네, 안 돼. 했습니다. 안 하고 뭘 했냐면 신유고 연방 대통령이 됐습니다. 밀로세비치가. 아, 세르비아 대통령에서 신유고 연방의 대통령이 된 됐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밀로세비치의 신분은 신유고 연방의 대통령이고 어허. 그 핵심은 세르비아다. 어허. 그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네네네네.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제사회에서 이 신유고 연방에 대한 경제 그리고 군사적 제재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98년 2월 말에는 무기 수출도 금지를 했고 네. 밀로세비치에게 당장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는 신유고 연방군 세르비아 군대를 철수해라. 그다음에 이 코소보 내에 우리 나토군이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밀로세비치가 거부합니다. 거부했다가 한번 크게 맞는 거 봤을 텐데. 네,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쯤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주도로 아까 이야기했던 접촉 그룹 있잖아요. 네. 강대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또 펼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잘. 그러면서 오히려 코소보 내에 알바니아계에 대한 인종 청소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99년 1월 15일 날 있었던 라차크 마을 학살. 네.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 4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나토의 무력 개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이제 3월 19일부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소보 내의 알바니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인종 청소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의 필요성을 주장을 계속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1년에 계속 연설과 스피치를 하게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밀로세비치가 그 이야기를 무시를 하고 신유고 연방군이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총 공격을 3월 20일 날 개시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자 미국에서는 데이튼 협정에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훌부르크를 다시 이제 보내가지고 특사로 보내가지고 밀로세비치랑談판을 짓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결렬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군사 작전이 되는 거죠. 나토 개입밖에 없는 거죠. 볼브룩의 인생에 네. 아마 첫 실패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70년대 말에는 동아태 차관보를 했고 네. 네, 90년대 초에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그 차관보를 했다가 이 유고 쪽을 전담하는 그런 이제 특별대사가 돼가지고 데이튼 협정도 실제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거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실패를 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외교공고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앞에 이 보스니아 전쟁 사태가 이미 많이 보여줬던 게 괜히 대들면 그냥 크게 맞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밀로셰비치는 올브라이트와 이 특사나 이런 분들의 이 요청도 다 거절했다. 이건 뭐 뒤에 뭐 백이 크게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코소보라는 곳이 그 전에 있었던 유고 연방의 다른 국가와는 다릅니다. 뭐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와는 달라요. 이건 처음부터 세르비아의 자치주였고 네. 자치주를 박탈당한 지금 현재도 그냥 주인 거고 밀로세비치 입장에서는 자신을 처음으로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곳입니다. 아 거기구나 맞아. 너희를 절대 떠나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준 곳이에요. 만약에 이 독립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지금 세르비아 대통령이 끝났잖아요. 신유고 연마 대통령으로 근근히 지금 정치적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 밀로세비치에게 정치적 생명을 자칫 이제 완전히 잃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여기가 세르비아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안 네, 했겠죠. 그리고 이 이미 밀로세비치는 그 보스니아를 한번 지금 하면서 대세르비아주를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전쟁을 하면서 세르비아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겨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밀로세비치 인기가 탄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분열을 초래했다 이런 비난 여론을 이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나 나토를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없지만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데이튼이에요. 데이튼 평화안에서 처음에 미국은 데이튼에서 그래도 코소보 이야기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밀로세비치가 코소보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로세비치도 미국이 코소보 문제만큼은 참여하기를 꺼리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또 하나는 미국이 굳이 세르비아를 폭격하면서까지 러시아를 자극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세르비아를 직접 공격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스니아를 공격하는 거랑.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여전히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생각했던 부분이고 러시아가 아마 이런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토가 직접적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르비아 군대가 코소보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들은 국제법상으로 공격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어떤 나라가 침공을 받았거나 그렇지. 자기는 나라니까 거기는. 네. 그 평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했지만 사실 뭐 유고 연방 입장에서는 우리 주가 반란을 일으킨 거고 반란 세력을 토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압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엔을 활용해서 함부로 공격을 못할 거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아프리카 루안다나 뭐 이런 많은 사례에서 이런 걸로 뭔가 무력을 동원한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뭔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는 인권 보호입니다. 근데 인권 보호가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인 어떤 전쟁 무력 사용의 이유는 분명히 좀 논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밀로세비치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이 나토를 주도해서 공격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도 않았고 확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밀로세비치가 유고 내에서 세르비아 내에서 위기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96년 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하면서 96년 말부터 해가지고 97년 2월, 3월까지 굉장히 학생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요. 거기에 또 교회가 이 동방정교 교회가 학생들 쪽을 가담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밀로세비치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를 가져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한번 민족주의를,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또 한번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내부 정치적인 부분도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밀로세비치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밀 경찰이나 관건 선거 뭐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됐었고 거기에 대한 반란도 분명히 있었고 어차피 밖에 의해서 주거나 내부에서 제대로 안 해가 정치적으로 주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이제 나토가 폭격을 했을 때 밀로세비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세르비아 내에서. 역시 내부 분열이 있을 땐 외세가 개입되면 똘똘 뭉치게 되는군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밀로세비치 입장에서는 이거 내 정치의 생명의 시작이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곳인데 하지만 코소보 인구의 90%가 알바니아계입니다. 이거 놔두면 90% 인종 청소하겠다는데 이걸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놔둡니까? 결국 나토는 작전에 나섭니다. 세르비아로 항공력을 투사했을 때 자칫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차별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도에다가 폭탄을 때려 붓는다든지 막 이런 거였는데 군사혁신을 하면서 이른바 스마트 폭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외과 수술 폭격이에요. 이때 가장 많이 각광을 받던 게 제이담이라고 했던 여기서부터 스텔스 전폭기가 활약을 했어요. 스트레스 전폭기 등장. 토마호크 같은 수명 미사일이 굉장히 정밀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걸프전에서 선보였던 것보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였습니다. 스텔스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거 후루룩 넘어가면 안 되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에서 정확하게 이 스텔스 요거 진짜 안 걸리냐? 하늘 날아다니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예? 요걸 쏴주면은 이게 지금 확실히 차이 나네요. 이거 뭐 이거 안 반사되게 뭐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